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국토계획법으로 들어가서 이제 국토계획법의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숲을 먼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무를 하나씩 분석을 하는 건 뒤로 좀 미루고 전체적인 국토계획법의 큰 틀, 어떻게 국토계획법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는요, 어디를 잠깐 보시면 되냐면 이 국토계획법에서 그 큰 틀이 뭐 목차를 보셔도 되는데 그 미리 보는 핵심을 한번 좀 볼까요? 미리 보는 핵심에서 지금 보면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의 그 20페이지를 보세요. 20페이지 보시면 그 맨 위에 그 1장의 제목이 있고 그 목차 그 내비게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목차 부분. 거기를 한번 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그 국토계획법은 다시 한번 그 제목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구성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토 토지에 대해서 국토에 대해서 행정청이 계획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제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에서는 12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토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계획이 아까도 배웠지만 세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계획이 거기 그 목차를 보시면요. 자, 1절은 총칙이라는 부분은 용어, 국토계획법에서 쓰여되는 주요 용어인데 이런 거는 우리가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그 2절에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3절에 보시면 도시군기본계획, 4절에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인데 이게 5절, 6절, 7절, 8절까지 이 8절까지가 다 우리가 이걸 묶어서 선계획이라고 하세요. 2절부터 8절까지를 묶어가지고 선계획. 자, 우리 행정청이 자 먼저 토지에다가 먼저 계획을 수립해 준대요. 근데 그 계획 이름은 세 개예요. 그 세 가지 이름이 아까 우리가 넓은 지역에 대해서 광역 도시계획이라는 게 먼저 행정청에 의해서 수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밑에 도시에 대해서 각자 기본이 되는 기본계획이라는 게 또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하고 이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자, 이제 토지 소유자한테 제일 중요한 거.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성격인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토지 위에 확정되죠. 요렇게. 그런데 문제는 이 도시관리계획이 이게 6가지의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만들어져요. 자, 이걸 보셔야 돼요. 6가지 내용. 자, 우리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 중에서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은 이름만 아셔도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도시관리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자, 도시관리계획은 토지 위에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수립이 되면 6가지 종류로 이 6가지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1번 도시관리계획, 2번 도시관리계획,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목차에 보시면 그 제목이에요. 목차에 보시면 거기 그 5절 제목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도 지역이나 지구. 자, 이게 지금 1번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토지 위에 수립이 되면 토지 위에 용도 지역이라는 제도와 용도 지구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또는 변경이 된다 이런 말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 개념을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1번 도시관리계획이 토지 위에 결정되면 또는 수립이 되면 그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바로 그게 뭐냐면 토지 위에다가 용도 지역이라는 걸 정해서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바로 들어간다고요. 용도 지역이. 그 용도 지역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토지를 이 21종류로 우리나라 토지를 구분해서 쓰는 겁니다. 이 21종 이름 중에서는 이런 명칭이 있어요. 농림지역이라는 땅이 있어요. 농림지역. 이 끝에가 지역으로 끝나는데 이 지역으로 끝나는 명칭이 21종류가 쭉 나온다고 이따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농림지역이라는 이런 용도지역에서는 주유소 같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신축? 요즘 농림지역이란 말의 뜻은 농사짓는 농지, 그 다음에 임업, 임야 이런 것들이 있는 땅인데 주로 농지로서 계속 보존해라
임야로서 계속 보존을 해야 되는 땅이다. 이거 그런 뜻이에요. 농림지역이면 이 단어 뜻이 농림지역이면 농사짓는 목적으로 계속 농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럼 농림지역에서는 이 농림지역 농지를 개발을 해서 주유소 같은 건물을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렇게 이거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이니까 주유소가 안 돼요. 근데 주유소가 되는 땅도 있을까요? 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녹지지역이니까 원래 녹지 같은 것들을 보존하는데 이게 예외적으로 조건이 맞으면 주유소 같은 게 허용되는 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런 걸 앞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공법에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어의 알파벳이랑 똑같은 형태로 용도지역 이름 21가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오늘 우리 처음 공부하시더라도 21가지 이름을 제가 외우게 해드릴 테니까 21가지 용도지역 이름을 오늘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모르시라도 요거 21가지 이름은 꼭 정리를 좀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라는 것을 1번 도시관리계획을 이 도시관리계획 이제 결정이란 말 쓸 건데 도시관리계획 1번을 결정해서 용도지역이나 그다음 용도지역 다음에 추가적으로 용도지구라는 거를 정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다음 보세요.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2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용도지구란 말 써요. 지구. 용도구역. 용도구역. 거기 보시면 계속 5절이죠. 5절에 보시면 용도지역, 용도지구라는 걸 이제 5절에서 배울 거고 용도구역이라는 것도 배우죠. 그러니까 용도구역은 1번 도시관리계획이에요. 2번 도시관리계획이에요. 2번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구역이라는 게 들어가. 여기 용도구역이라는 게 이름이 4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21종류, 용도지구는 나중에 배우실 건데 10종류가 있어요. 이제 10종류 용도지구는 뭐 경관지구, 미관지구 이런 것들인데 이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는 용도지역 규제를 보다 강화하거나 용도지역 규제를 보다 완화하기 위해 지구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지역 위에다가 씌울 수가 있는데 조금 어려워요. 용도지구는 아직 몰라요. 지역부터 먼저 아시고 그다음에 지구라는 거하고 이제 구역을 배워서 지역을 정해서 토지의 용도를 토지의 용도, 토지의 쓰임새를 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지구나 구역이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정하는 건데 이 구역 이름은 거기다 쓸까요? 개발 제한 구역. 들어보셨죠? 실내소리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아닙니까 이런 거? 개발 제한 구역. 그다음에 도시 자연 공원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바닷가 양식장에다가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걸 정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얘네들이 끝에 가다 뭐로 끝나요? 구역? 여기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구역으로 끝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이 바닷가 양식장에다가 이렇게 그 양식 물들을 기르는데 물을 오염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폐수 같은 거 나가는 공장 같은 걸 못 짓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용도구역 이런 4가지는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이라는 게 이제 주택이나 상가 신축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영종도 공항 옆에 시가와 조정 구역이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요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 산에다가 이제 음식점 같은 거 못하게 산에서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거고 개발 제한 구역도 개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거라서 일단 느낌 이런 거예요. 이름이 개발 제한 구역이나 도시 자연이나 시가와나 수산자원 이렇게만 일단 하셔도 돼요. 근데 얘네들이 규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완화하는 거예요? 강화. 용도지역 규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용도구역이라는 걸 정해서 강화가 되면 땅 주인들한테 좋아요, 나쁘요? 나쁜 거죠. 땅 주인은 나쁜 거예요, 굉장히. 토지 이용을 해서 또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다 상실해 버린다고요. 규제를 강화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2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토지 소유자한테 굉장히 나쁜 거예요. 돈 버는 목적상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2번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도시관리계획을 행정청이 토지에다 결정을 해서 우리 토지 소유자들을 규제를 하는데 이런 형태로 구체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용도 지역을 정해서 토지 소유자가 네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게 요 뒤에 거는 좀 이따 좀 미루시고 용도 지역의 21가지 이름을 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 이름으로 좀 한번 가보죠. 자, 우리 좀 미리 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용도 지역 이름은 자, 어디를 좀 보시면 좋겠냐면 우리가 거기 그 74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74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그 양가로 2번이 있습니까? 예, 그 용도지역 이름 21가지로 가지고 미리 좀 보시는 거예요. 그 대통령령에 의한 용도지역의 세분 21종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용도지역 이름이 21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거기 이제 밑에 이제 그 박스로 들어가 보세요. 그 용도지역에 자 원래 우리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예, 도시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 이게 도시지역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75페이지에 관리지역이라는 땅이 있습니까? 맨 좌측에 예,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 농림지역이라는 땅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땅 원래는 크게는 4종류 용도지역으로 먼저 크게 4종류를 일단 세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토지는 우리나라 모든 땅 토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땅은 크게 공법에서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이 돼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 우리나라 어떤 땅이 있으면 여기는 도시지역이래요. 자 도시지역은 도시용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예, 개발할 수 있다. 행정청이 용도를 여기는 개발할 수 있는 땅 이게 도시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관리지역이라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다르게 여기는 개발하지 말고 그냥 관리 상태로 둬라. 관리지역은 네, 여기는 사실은 관리지역은 개발과 보전이 섞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보전하는데 약간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섞여 있는 곳이 관리지역이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짓는 목적이나 자 임원 목적으로 보전해라. 현재 농사짓고 있으니까 임야한 상태가 있으니까 농림지역은 개발하지 말고 농사짓는 목적이나 임원 목적으로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전하는 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같은 게 그대로 잘 유지가 돼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해라. 개발하지 말고. 그래서 강원도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그대로 이렇게 지정돼서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토지가 있다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시지역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 교재에서 74페이지 보시면 도시지역이 다시 옆에 보시면 1, 2종 전용주거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1, 2, 3종 일반주거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넘어오시면 준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얘가 우리가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이 6개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지역 안에서 세분이 된다. 세분. 자 이름이 이제 세분 된다는 거예요. 도시지역도 자 주로 주택을 지어라 그러면 무슨 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이고 상가 같은 거를 지어라 그러면 상업지역이고 공장을 지어라 그러면 공업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지역 안에 일부 공원 같은 걸 만들고 녹지를 일부 이렇게 만들어야 돼서 녹지지역이라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도시지역을 다 개발하는 건 아닌데 도시지역도 일부 녹지지역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우리 서울시 행정구역은 다 도시지역입니까? 서울시 안에는 관리지역 땅이나 농림지역 땅이 있어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없어요. 서울시는 100% 도시지역이에요. 서울시는 100%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 중에서 서울시의 땅 중에서 50%는 녹지지역이에요. 이제 국토부에서 이렇게 지도를 그려가지고 표시를 해준다고요. 그 서울시 중에서 서울시 이렇게 도시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서울시는 관리지역 땅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없다고요. 서울시는 무조건 다 도시지역이에요. 근데 서울시 중에서 주로 이 강남이나 이 서초 쪽 외곽 쪽 있죠? 이런 데가 다 녹지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또 저 강 북쪽에 저기 우리 은평구 쪽은 북한산 근처 다 녹지지역이라고요. 그리고 서울시 안에 이제 주거지역도 굉장히 많죠. 서울시 안에 또 주거지역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 또 거기 반 정도 이상이 녹지지역이고 나머지 이제 주거지역이나 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막 부분적으로 막 있는 거라고요. 나중에 제가 지도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충 자료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그럼 중요한 거 뭐냐면 그게 이제 서울시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주거지역 이름이 다시 6가지로 갈라지는 거죠. 그 주거지역이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도시지역은 1, 2종, 그 다음에 1, 2, 3종 일반, 준주거지역이란 주거지역 6개로 갈라지고 상업지역은 몇 개 있어요. 중심 일반, 근린유통 4개 있죠. 이렇게 4개. 그래서 그 앞글자로 한번 정리해봐야 되죠. 중일, 근유 이렇게 중일, 근유. 그게 뭐였었어요? 중학교 1학년이 되면 근육이 생긴다 이렇게 외우는 거죠. 중일, 근유. 그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일준이죠. 전일준. 공업지역은 3개.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그 옆에 있는 뜻은 제가 설명을 또 드릴 테니까 일단 그 이름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전일준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 그런 다음에 녹지 지역은 보생자,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아까 제가 자연 녹지에서는 주유소가 돼야 안 돼요? 돼요? 네, 된다고요. 농림 지역인 땅에서는 주유소가 건축이 안 된다. 주유소의 신축이 안 된다고요. 법으로 이제 그런 걸 하죠. 중개업을 할 때는 어떤 땅을 사서 내가 주유소 하겠다. 땅 좀 구해줘. 이렇게 중개업소에서 이렇게 문의했잖아요, 고객이. 그럼 주유소가 되는 땅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규제예요. 중개업을 할 때는 어떤 땅에 어떤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지, 그 건축물의 건축 제한이라고 하는데 어떤 종류 건물은 되고 어떤 종류 건물은 안 돼.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려면 이름부터 먼저 기본적으로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녹지 지역이 다시 3개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이름을 이 도시 지역 안에서 주거 지역 1, 2종, 일반 주거 지역 1, 2, 3종, 준주거 지역 이렇게 있습니까? 그 옛날에 시험 문제가 준주거 지역은 1, 2, 3종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아니죠. 일반 주거 지역 1, 2, 3종이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런 것도 가장 기본적인 시험 문제에서 기초적으로 물어보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옆에 이제 뜻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여기 관리 지역이나 농림 지역은 좀 이따 좀 보시고, 자, 다시 한번 도시지역에서 주거 지역 중에서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 어떤 데입니까?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그러면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은 2종 전용 주거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아파트라든가 무슨 뭐 연립 같은 걸 줘서 공동주택 중심으로 집을 짓는 곳은 2종 전용 주거. 그다음에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은 1종 전용 주거.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서울의 뭐 평창동, 가회동 이런 데가 다 1종 전용 주거 지역이에요. 그 단독주택고 약간 좀 이렇게 부유층들이 사시는데 단독주택 뭐 2층이나 3층 져가지고 그런 데가 대부분 1종 전용 주거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은 1, 2, 3종입니까? 자, 우리 얘는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면 저층, 중층, 중고층이에요. 자, 그게 구별하는 포인트예요. 저층은 4층 이하고 중층은 18층 이하라고 하시면 돼요. 18층 이하로 짓는 거고. 그러면 18층 이하면요 무조건 18층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실무 가면 2종 일반 주거가 18층 이하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15층이나 이런 선에서 잘린다고요. 그런 게 다 2종 일반 주거죠. 이게 보통 2종 일반이나 3종 일반은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아파트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 압구정도 현대 아파트도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개포동 주공 아파트는 2종 일반 주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2종 일반하고 3종 일반의 그 차이점이 중층이고 하나는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이죠. 예, 그러면 저층, 중층,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이거는 일반 주거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은 이거는 전용 주거 지역 1, 2종이다. 그 시험 문제에서 이제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는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그 지정 목적은 2종 전용 주거 지역 설명을 해놓고 갖다 붙이는 거는 제목을 2종 일반 주거 갖다 붙여버리는 거라고요. 헷갈리게. 그래서 우리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이면 전용 주거 설명이죠. 예, 단독 공동은 전용 주거 설명이고 저층, 중층, 중고층으로 나가면 일반 주거다. 이렇게. 예, 그렇게 이제 그걸 구별해서 그걸 구별만 딱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참고로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 중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그다음에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이면 3종 일반 주거. 그 우리가 이제 아까 좀 전에 이 정비법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자, 우리 아파트가 재개발이든 재건축 사업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3종 일반 주거가 재건축할 때 더 유리합니까? 2종 일반 주거가 더 유리합니까? 3종이 중고층 주택 중심이니까 막 30층, 35층까지 아파트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는 현재 계획이 40층 이런 거로 좀 설계가 나왔어요. 아파트가 지금 현재 몇 층짜리 아파트예요, 거기가? 15층인가 그렇게 될 거라니까. 15층을 이렇게 세 동을 합치는 게요, 설계가. 그 세 동 합치면 이게 동하고 동 사이가 이제 간격이 넓어지죠. 그 동하고 동 사이 간격이 넓어지면서 거기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대시설 같은 걸 많이 지어가지고 쾌적한 아파트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3종이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개포동 주공은 게 못해요. 개포동 주공은 거기 일반 주거 지역이 중층 주택 중심의 편리하니까
보통 18층 이하면 실무 가면 서울시 조례라는 거로 15층 정도로 잘라요. 아니면 12층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12층이나 15층 아파트들이 2종 일반 주거에서 잘린 거예요. 뭐 30층, 뭐 25층 이렇게 올라가는 아파트가 3종 일반 주거죠, 이거. 그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서울시 조례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서울시 조례가 우리가 지금 배운 규제 범위 안에서 또 추가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 가면 서울시 조례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종 일반을 배울 때 중층주택 중심으로 배웠잖아요. 그럼 18층까지 올릴 수 있었는데 18층 이하니까. 근데 실무 가면 12층짜리밖에 안 되게 건물이 지어진다고요. 그게 이제 서울시 조례라는 형태로 우리 서울시 조례가 이제 이 국토계획법 범위 안에서 조례라는 걸 추가적으로 제정을 해서 서울시 안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예외를 하나 또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례라는 건 실무에서 우리가 별도로 또 따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시험 볼 때는 안 나와요. 시험 볼 때는 조례를 내면 안 되죠. 서울 사람, 부산 사람 똑같은 문제를 봐야 되는데 서울시 조례를 내면 부산 사람들은 그 조례가 또 틀릴 거 아니에요. 혼동이 생기니까. 강화가 풀어주는 게 아니라 강화가 더 건물을 낮게 지라는 형태의 강화죠. 위로 올려주는 거는 완화죠, 완화. 더 많이 지면 규제가 완화돼서 좋은 건데 이게 이제 그 우리 요즘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부동산 쪽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 하시는 분들이 박원순 시장님 언제 끝나냐 막 그런다고요. 착각해가지고 올해 끝나는 건 줄 아시고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 하시는 거야. 재건축 재개발 이거 이제 서울시장님이 권한을 갖고 계신데 서울시장님이 2017년까지죠. 그때까지니까 조금 더 이제 규제가 더 있는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죠. 이렇게 원래 정책적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선택을 했으니까 이제 그분 범위 안에서 이 정책을 피고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좀 이제 좀 만약에 시장님이 바뀌시고 그러면 좀 규제가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조금 규제를 좀 강화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상업지역은 준주거 지역을 봐야 되겠네요. 준주거 지역. 아까 우리 전용주거는 1, 2종, 일반주거는 1, 2, 3종. 자, 준주거 지역은 종이 없는데 준주거 지역을 잘 보세요. 주거기능 위주로 하면서 상업기능의 보완 이거예요. 주거에다가 플러스 상업기능이 섞여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이라든가 상가를 이렇게 섞어서 질 수 있는 곳이 무슨 지역이에요? 준주거 지역이다. 저기서 주의할 점은 주거기능 위주로 하면서 상업 및 업무기능 보완이지 않습니까? 상업이나 업무가 어차피 일하는 기능이니까. 근데 주의할 점은 공업기능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준주거 지역에는 공업기능 들어가시면 안 돼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준주거 지역은 주거기능 위주로 하면서 상업기능 및 공업기능 보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준공업이랑 비교해 보세요. 준공업. 자, 공업지역에서 전일준할 때 공업지역 좀 보세요. 자, 중화공업을 수용하는 곳이 전용공업이고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곳이 일반 공업적인데 그 준공업적을 보시면 경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기능하고 상업 업무의 보완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까? 그럼 포인트가 준공업은 경공업, 공업에다가 주거, 상업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공업에다가는 세 가지 기능 이렇게 쓰시고 준주거에는 두 가지 기능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준주거에는 두 가지 기능, 그 다음에 준공업에는 세 가지 기능이 혼재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구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바로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지금 용도지역의 명칭하고 용도지역의 그 목적을 가지고 한 문제를 내니까 특히 주거지역 부분하고 녹지지역 부분하고 관리지역 부분을 좀 잘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업지역 중일군류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거기 주로 도심이나 부도심의 상업 기능을 확충한다. 이게 서울의 명동 같은데 일부 땅이 중심 상업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상업적은 일반적인 상업 기능을 담당한다. 근린지역 내 일용품을 공급한다. 근린상업적. 우리 근린상업지역이 주택가 근처에 무슨 상점들 있죠. 주택가 안에 이렇게 무슨 슈퍼마켓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쌍둥이 슈퍼 이런 거. 이런 데가 다 이게 그 근린상업지역이에요. 요즘에 그 1998 나오는 그 봉황당 이런 데가 다 근린상업지역이라고요. 그 주택가 근처에 이렇게 상가가 이렇게 섞여 있는 곳, 이렇게 골목길 옆에 상가 있고 초입에 안에 들어가면 주택 있고 그런 데가 근린상업지역이고 유통상업지역은 저 가락동 농산물시장 같은데 시장이에요, 시장. 그 유통기능 증진이니까 주로 시장 같은 데는 우리가 유통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서울의 명동의 일부 지역의 중심상업지역,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서울에 이제 이 상점들은 일반 상업 지역이 잘 맞습니다. 일반 상업 지역이 이렇게 대로변에 있는 상점들을 이렇게 뭐 차가 6차선 뭐 8차선 도로 옆에 그 인도 옆에 있는 상점들이 대부분 다 일반 상업 지역이에요. 그리고 근린 상업 지역들 주택가 근처에 근린 지역 내 그 근린 지역 주택가 근처에 있는 지역에 일용품을 공급하는 소규모 상점들, 자 시장 같은 거 유통 기능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도시 내 시장 같은 지역들이 유통 상업 지역이다. 자 그다음 우리 공업 지역은 전일준이라고 되어 있죠. 전일준 공업 지역은 중화공업은 전용공업,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이면 일반공업, 그다음에 경공업을 수용하되 주거나 상업 기능을 보완하는 것은 준공업 지역이다. 세 가지 기능. 자, 녹지 지역 좀 볼까요? 자,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인데, 자, 보존 녹지나 생산 녹지는 개발이 어려운 녹지고, 자연 녹지가 개발이 가능한 녹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우선 자연 녹지를 먼저 보세요. 자연 녹지는 자,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밑에 줄에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도시 지역 안에도 이렇게 보존하는 땅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 불가피하면 제한적 개발 허용되는 녹지가 이게 자연 녹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녹지에 가보면 녹지 지역으로 묶여 있지만 불가피하면 개발 허용되는 녹지라서 자연 녹지는 개발이 가능한 녹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산 녹지 좀 보세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했습니까? 자, 우리 서울시 안에 아직도 농지가 있어요? 서울시 행정구역 안에도 여전히 농사 짓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있죠. 예, 그럼 그런 데가 생산 녹지로 보시면 돼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지역. 그다음에 이제 보존 녹지도 자, 보존 녹지가 녹지 중에서 보존 성격으로만 관리하는 녹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존 녹지는 서울시 안에 무슨 뭐 공원 같은 지역들, 뭐 서울 숲공원 이런 거 다 보존 녹지예요. 그래서 공원 같은 것들이 주로 보존 녹지라서 자연환경이나 경관, 녹지 공간 보존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렇게. 그러니까 보존 녹지는 보존할 필요가 있는 녹지, 보존 성격으로만 관리하는 녹지. 농업적 생산 목적으로 관리하는 녹지는 생산 녹지니까 개발이 어렵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안 그러고 개발이 어렵다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게 도시 지역이니까 이 생산 녹지 같은 경우는 언젠간 개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개 매물로 이 생산 녹지 땅 같은 경우는 많이 중개를 하셔야 돼요. 서울시 안에 생산 녹지는 되게 비싸요. 실무 가면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는 굉장히 비싸게 거래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저기 구룡마을도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구룡마을 같은 땅 나중에 조사해 보면 이 구룡마을 가서 아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아까 그거 우리 이제 작년까지는 그 서류를 떼볼 때 구룡마을이 이게 어떻게 돼 있나 용도 지역이 이거 확인하시려면 작년까지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인데 올해부터는 이제 이거를 따로 안 떼고 뭐가 있냐면 부동산 종합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새로 떼는 겁니다. 이게 2016년부터 부동산 종합 증명서 이렇게 좀 하나 좀 봐두세요. 이걸 떼시면 이걸 발급받으시면 이 안에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그다음에 토지용 확인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 이 종합증명서라는 걸 발급받으셔서 이 안에 토지용계 확인서가 들어가 있습니까? 네, 이것도 들어가 있고 부동산 등기부도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적보에서 우리 배우시는 여러 가지 그 대장들이 있죠. 대장들, 토지대장 이런 거, 또 건축보에서 배우시는 건축물 대장 이런 서류들을.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가격 관련 서류. 가격 관련 서류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무슨 뭐 개별 공시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공동주택의 가격표 그런 것들을 이런 가격 관련 거. 그래서 가격 관련 서류들, 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 토지연계 확인서가 이게 통합된 게 이거 되는 거예요. 종합증명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종합증명서 이게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냥 봐두시고 앞으로 이제 이 종합증명서를 떼보시면 이 공법에 관한 규제 사항도 확인할. 그래서 이제 우리 개포동 그 구룡마을을 내가 이제 이게 용도 지역이 생산 녹지인지 이제 확인하려면 자연 녹지인지 확인하려면 이 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여기 토지연계 확인서 항목을 찾아가지고 보시면 거기 이제 그 용도 지역이라 막 생산 녹지 이런 게 막 섞여 있다고요. 자연 녹지 같은 거. 이 구룡마을이 이게 22만 한 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발 규모가 이 정도 대충 약.
여기서 지금 땅을 47%인가를 한 사람이 갖고 있대요. 1인이. 뭐 김모 사장님인가 박모 사장님 그분이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땅을 굉장히 많이 이게 22만 중에서 뭐 한 10만 좀 넘게 이게 한 사람이 갖고 계셔서 그래서 이게 개발이 굉장히 좀 어려워. 이분한테 이제 특혜가 갈까봐. 이게 구룡마을 개발했을 때 그 개발 이익이 한 사람한테 왕창 가면 이게 개발 이익이 많이 생기겠죠. 강남에그 구룡마을을 개발하면 막대한 그 개발 이익이 생길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특정 한 사람이 47%를 갖고 있대요. 이 사람이 다 땅을 모은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제 누군지를 아시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아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분들이 뭐 열심히 그분 해서 모았겠죠, 노력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서울시하고 이제 강남구가 이분 때문에 개발 자체에서 약간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개발 이익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개발 이익은 받아갈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가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뭐 어차피 이게 그냥 시장 원리대로 개발하면 되는데 시장 원리대로 개발하다 보면 이 한 사람한테 너무 이제 많은 이익이 가니까 요즘 정부가 좀 통제를 하려는 측면에서 좀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룡마을 서류 확인해 보시면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로 돼 있다고 신문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산녹, 자연녹지는 보세요. 자, 먼저 보존 성격으로만 관리하는 녹지가 무슨 녹지예요? 보존 녹지. 도시의 자연환경이나 경관 이렇게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보존 성격으로만 관리하는 녹지는 보존 녹지. 그다음에 농업적 생산, 농사짓는 목적으로 일단 써야 되는 녹지는 생산 녹지. 자, 보존을 할 필요가 있지만 불가피하면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는 자연 녹지.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앞으로. 자, 보생자. 자, 그 옆에 이제 목적은 그냥 구별만 하시면 되고 그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중일근유죠. 중학교 1학년 되면 근육이 생기는 거. 그 중학교 1학년 이름이 걔가 전일준이죠. 걔 이름이 전일준이라고요. 중학교 1학년 이름이. 그 전일준이가 근육 많이 생기게 하려고 먹는 약이 보생자다. 이렇게 한약이라고 이렇게. 보생자가 한약 이름인데 그렇게 외우세요. 보생자. 걔가 먹는 약이다. 한약. 근데 보생자를 그 약을 해 먹으려고 만든 걔가 관리지역의 보생개죠. 그 개를 하나 만들었어요. 관리지역도 세 분이 됩니까?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한 게 도시지역 안에서 세 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관리지역으로 내려가니까 관리지역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세 분이 되죠. 자, 이게 이제 가만히 보니까 녹지지역을 본다는 거예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근데 자연관리가 아니라 한 글자를 바꿔서 계획관리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존관리나 생산관리는 개발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이 어렵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공법에서 불가능한 건 없어요. 이게 예외조항 같은 걸 좀 까다롭지만 조건을 맞춰서 예외조항을 적용하면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성격이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용도지역을 변경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보존관리지역이면 지금 말 그대로 보존 성격으로만 관리를 해야 되는 땅이라고요. 개발이 어렵죠. 근데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해버리면 용도지역 이름이 바뀌어서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성격이 바뀌는 거라고요. 그럼 그 바뀌면서 땅값이 올라갑니까? 그렇게 경제적 이익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 잘 중개하셔서 우리 손님들한테 그런 고객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그게 좋은 중개업자가 되는 거예요. 땅을 중개했는데 그 땅값이 한 석 달 만에 가격이 막 배로 올라갔어요. 그 남들은 투기한다고 욕하지만 그렇게 해주면 좋은 거죠. 그렇게 이익을 안겨주시면 그 손님이 또 오는 거죠. 와가지고 요번 막 계약금 막 성금으로 내고 아무거나 땅 사달래요. 당신 찍어주면 무조건 내가 믿고 사겠다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믿음을 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항상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투기라고 막 이렇게 욕을 먹는데 항상 어디가 개발되면 땅값은 올라가잖아요. 용도 지역이 변경되면 땅값이 올라갈 수 있죠. 지가가. 그럼 그 지가의 그 차익을 이제 누가 먹냐 그 싸움이에요. 실무에서는 냉정하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먹으면 뭐 남들은 막 투기라고 하지만 나는 로벤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주관적인 거니까 그런 건 따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수익 창출 많이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고 자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은 자 보존 목적으로 관리한 지역이고 생산관리지역도 농업이나 어업 같은 생산 관리를 위해서 개발하기가 어려운 땅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개발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계획관리지역을 한번 가보실래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니까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그냥 기본적인 사항을 좀 구별만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보생자, 보생계, 그다음에 농림자연. 우리 농림자연에서는 세분 현상이 없어요. 그냥 그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땅들. 아까 제가 미리 좀 팼는데 농지법상 이 농림지역에는 보세요. 농림지역 보시면 그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라는 말이 있어요. 네, 이게 농업진흥적으로 지정된 농지, 보전산지 같은 것들로 지정된 임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어감이 농업진흥적으로 지정된 농지나 보전산지 같은 거, 보전 목적으로 관리하는 산지 이렇게 묶여 있으면 개발하기 어려운 농지라는 얘기죠. 네, 개발하기 어려운 임야. 그러니까 농사짓는 목적으로만 계속 사용을 해라. 임원 목적으로만 써야 되는 그런 임야들을 이렇게 모아서 다 농림지역으로 묶어주는 거라고. 농림지역. 예,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 수제한 해안, 뭐 생태계 상수원 같은 것들을 보존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니까 예,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항상 어렵다는 말 쓰셔야 돼요. 근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어느 순간에 자연녹지로 바뀔 수도 있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도시역으로 들어가서 자연녹지로 싹 바뀌어버리든지 아니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이런 계획관리적으로 바뀌면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무슨 뭐 관광지 같은 걸 개발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용도지역 이름 21가지를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지역 6개, 상업지역 중일근류, 공업지역 전일준이가 녹지지역 가서 보생자란 약이죠. 예, 그다음에 보생계, 예, 그다음에 농림자연 이렇게 하셔가지고 21가지를 대충 이름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 토지 소유자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1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용도지역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럼 이제 자기 땅은 우리나라 땅에 이렇게 한 필지가 있으면 용도지역 이름이 한 개만 들어가셔야 되겠죠? 한 개만. 여기가 준주거지역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아, 용도지역 이름이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쓰라는 거죠, 이렇게. 예. 근데 여기 준주거지역 수 여기다 농림지역 또 정하면 안 돼요. 용도지역이 이름이 2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낮에는 농림으로 쓰고 밤에는 준주거로 쓰고 뭐 이런 얘기입니까 이게? 이걸 반을 나눠서 이렇게 뭐 쓰는 것도 애매하니까 우리 용도지역 이름은 기본적으로 하나만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용도지역 이름은 21가지가 우리 법에 있지만 우리나라 이제 필지별로 용도지역 땅이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금수저, 흑수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수저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플라스틱 수저 이런 것도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논란을 하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부모님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땅을 갖고 계셔봐야 크게 이게 금전적으로 수익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이게 우리 저 DMZ 같은 데 가보면 자연환경 보존지역 땅이 많이 있어요. 그 자연환경 보존지역 땅이 뭐 1만 평이 있다. 10,000평. 이거. 근데 여기 우리 아버지는 상업지역인데 100평이 땅이 있어요. 서울의 명동에 100평. 100평하고 이거 10,000평하고는 100배 차예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심상업지역 100평 있으면 거기다 상가를 져서 상가에서 뭐 월세 수입이 현금으로 막 1억 몇 억씩 들어와 이렇게 한 달에.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벌써 재산적인 그런 큰 차이가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측면도 이게 이 어떤 부의 불평등이 용도 지역에 이거 가지고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분명도 있으니까 용도 지역 같은 경우를 기본적으로 아시는 게 토지에 대한 가치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합니다. 용도 지역이면 21가. 그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이 끝나면 용도 지구라는 걸 배우는데 뭐 경관지구, 미관지구 이런 애들이 있어요. 10종류. 우리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이름을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니서. 자, 우리 처음 공부하신 분들 너무 이게 이름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데 구경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108페이지 가보시면 108페이지가 용도 지구라고 돼 있습니까? 네, 지구. 지구는 용도 지역을 정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용도 지구라는 걸 정해서 그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이렇게 나가죠. 네, 그래서 맨 끝에 거기 개발지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까지 109페이지로 넘어가면서 10가지가 이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하면 근데 그것도 용도 지구도 이런 특징은 하나 알아주셔야 됩니다. 지구는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규제를 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게 있는데 그 완화하는 지구가 뭐가 있냐면 취락지구하고 개발지능지구라는 게 있습니까?
추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 두 가지 8번 9번 추락지구나 이런 개발진흥지구가 규제를 완화하는 지구예요. 경제적으로 이게 추락지구가 들어오면 이익이 될 수 있어요. 개발진흥지구가 들어오면 경제적으로 수익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나머지 10종류, 그 11번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는 없으니까 그건 무시하시고 나머지 8가지는 규제를 강화합니까? 네, 완화하는 거 두 종류가 이렇게 있고 그 이름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경관, 미관, 고도, 방화, 방제, 보존지구, 시설 보호, 취락,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 맨 마지막에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 유해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그래서 뭐 술집이라든가 뭐 숙박시설 이런 거, 또 뭐 이렇게 PC방 같은 이런 것들을 특정용도 제한지역에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학교 근처에다가 정해서 이런 거를 이제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청소년 유해 시설 같은 경우를. 이런 게 이제 용도 지구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용도 구역도 뒤에 넘겨보시면요. 자, 우리 용도 구역은 116페이지를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배우냐면 자, 용도 지역 21가지 이름을 확인했고 자, 지구 이름도 배웠고 자, 용도 구역이 개발 제한 구역 아까 우리 배운 대로 도시 자연, 시가와 수산자원이라는 게 있었죠. 요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 거기 이제 116에서 117로 이어지면서 그 종류만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시가와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쭉 넘기셔가지고 시가와 좀 내용이 많네요. 자, 122페이지로 오시면 수산자원 보호구역까지 있습니까? 네, 이렇게 수산자원까지가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양가로 5번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요거는 규제를 완화하는 건데 용도 구역이 원래 5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그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는 구역입니까? 앞에 있는 용도구역 4가지는 규제를 강화하는 건데 얘는 규제를 완화하는 거예요. 규제를 최소화하는 구역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네.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땅을 개발할 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들어오면 이거는 좋은 거죠. 예, 이런 형태로 우리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하나를 더 배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5가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다시 아까 우리 그 맨 앞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 국토기획법의 전적인 틀을 한번 좀 잡아볼 때 자, 20페이지로 와보시면 20페이지에서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그 5절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는 걸 배웠는데 용도 구역은 여기서 4종류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사실 여기 마지막 6번에 여기 입지 규제 최소라는 게 들어가요. 이렇게 6번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요건 자,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용도구역이 총 5종류가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 결정본 중에서 1번 도시관리계획은 용도 지역 지구고 2번하고 6번 도시관리계획은 용도 구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번 도시관리계획인데 자, 그게 바로 그 20페이지 거기 그 목차 항목에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 7절도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이렇게 써 있습니까? 이 부분 그럼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 거기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그 6절 7절이 여기 3번 도시관리계획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의 설치 뭐 정비 개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반시설이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학교 이런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가 효율적인 도시가 되려면 도로라든가 공원 학교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도시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회 간접시설이니까. 근데 그 기반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이 도시계획시설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용어에서 뜻이 통하는 거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그게 6절, 7절에서 앞으로 이제 배울 사항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6절, 7절도 지금 도시관리계획입니까? 네, 우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아까 우리 5절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는 걸 배우고 6절, 7절에서 이런 기반시설의 설치라는 걸 배우는데 기반시설의 설치가 그게 바로 도시계획시설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시설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뜻이 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4번 도시관리계획은 이게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 좀 전에 그 법의 이름을 공부할 때
아까 도시개발 사업은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최초로 시가지 만드는 사업이고 정비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죠. 구시가지를 정비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4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이런 도시개발 사업도 하고 정비 사업도 하는데 근데 거기 좀 절에 5절, 6절 다음에 7절, 8절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들어갑니까? 지금 지구단위 계획은 사실 여기 5번 도시관리계획으로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앞으로 이제 배울 거예요. 지금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결정되면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5번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상세한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구단위 계획은 다른 게 아니라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상세한 계획, 상세한 개발 계획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기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은 거기 절에서 6절, 7절 다음에 8절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넘어가면서 생략이 돼 있죠. 이거는 왜 생략돼 있냐 하면 따로 법이 있어서 그래요.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이라는 게 따로 법이 있습니까? 네, 별도로 법이 뒤에가 있어요. 도시개발법, 정비법이라는 법을 따로 배워서 뒤에 가서 따로 이렇게 하나의 법으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때 가서 배우시고 국토계획법 내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5절에서 용도 지역 지구를 배우고 6절 7절에서 이런 기반설의 설치 도시계획설의 설치에 대해서 배우고 8절에서 뭘 배워요? 지구단위 계획을 배우는 겁니까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따로 뒤에 가서 별도의 법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도시개발법 정액법에서 배우시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국토계획법이 여기 보세요. 여기 선계획이 먼저 나옵니까? 선계획. 행정청이 이따가 광역도시계획 배우고 도시기본계획 배우고 도시관리계획을 배울 건데 이 도시관리계획의 이 6가지 내용은 우리가 미리 검토했어요. 미리. 자, 이런 것들이 토지위에 결정돼서 우리 토지 소유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계획을 배웠으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용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게 후개발이라고 그래요. 후개발. 자, 행정청이 먼저 계획을 세워주고 이 계획에 따라서만 나중에 개발해야 된다. 계획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개발행해야 됩니까? 계획을 지켜야 되니까. 계획을 안 지켜서 개발행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후개발은 9절에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있습니까? 네, 여기서부터 9절, 10절, 그 11절까지 그 비용까지가 다 이게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후 개발 파트.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를 하려면 그 계획하고 잘 맞는지 행정청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고 그 9절에 후 개발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청한테 가서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됩니까? 네, 이거. 그래서 이제 개발행위 5가지 개발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는다. 이런 게 이제 이 허가라는 제도가 뭐냐면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이런 용도지역이라는 거를 좀 지정을 했잖아요. 그럼 용도지역에서 어떤 행위는 된다, 안 된다 이걸 법으로 만들어놨다고요. 근데 땅 주인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관청한테 와서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개발행위 해도 됩니까 이렇게 개발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 가지고 그 심사받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허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런 도시관리계획하고 잘 맞았을 때 도시관리계획하고 잘 맞으면 허가를 내줘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근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의무인데 허가를 안 받고 자기 맘대로 개발행위하면 그럼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받는 거라고요. 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고 하면 3년 3천만 원 이렇게 처벌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해서 이제 국토계획법은 선계획을 쭉 배우시고 9절 10절에서 후 개발 파트라는 걸 배우시고 마지막으로 거기 12절에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있습니까? 네, 그 한 파트가 더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우리나라는 토지에 대해서 투기적인 거래가 있으면 토지를 거래할 때 매매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해서 토지를 매매하기 전에 미리 허가 받아라. 그럼 허가 2개 있네요. 2개 있죠. 예, 개발해야 할 때도 허가라는 게 있고 토지를 매매할 때도 미리 허가 받는 장소가 있습니까? 예, 우리 저기 뭐 저 세종시 같은데 세종시라든가 강원도 평창에 동계올림픽 개최하는데 새로 개발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데가 지정돼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평창에 그 동계올림픽 개최하는 장소하고 주변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요. 근데 허가구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토지를 매매하기 전에 매매해도 되는지를 그래서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투기적인 목적이 없는지를 미리 심사받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가
이제 우리 그 내년부터는 중개사법으로 넘어갑니다. 공법이 제가 이제 하나 공부할 분량이 줄어들었어요. 공법에서. 근데 올해는 아니. 올해는 2017년 1월 1일부터라서 그 내년에 공부하실 때는 중개사법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제 시간표가 똑같으면 화요일 날 배우세요. 근데 이게 올해까지는 공법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 법이 통과됐는데 이제 그 시행 시기가 2017년 1월 1일부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 공법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걸 배워요. 그럼 결론은 국토기획부에서 개발행위 허가라는 파트가 하나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니까 허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이거 개발행위는 이거 뭐냐면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잠깐 여러분들 교재를 저기를 한번 좀 보실래요? 23페이지로 한번 와보세요. 자, 23페이지도 좀 그 얘기가 쭉 써 있어요. 23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 중간쯤에 개발행위 허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점 5개 있죠.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그다음에 두 번째 점은 녹지 관리 자연환경에서 맨 끝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 그 밑에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법정된 토지의 분할 이렇게 써 있습니까? 자, 얘네들이 우리가 일명 뭐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외울 때 건물 짓고 물건 쌓고 그다음에 앞글자를 따서 토토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행위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 위에서 돈 벌려고 하는 대표적인 5가지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 토지에서 건물을 건축 신축을 하면 돈 벌 수 있습니까? 공작물 같은 건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둔다. 컨테이너, 목재, 석재 이런 걸 쌓아두고, 토지 형질 변경, 토지를 절토성토해서 농지를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한다 이런 거.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석을 흙모래 자갈바위를 채취해서 내다 팔아요. 건설업자한테 돈 벌죠.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 토지를 이렇게 분할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이렇게 5가지 행위가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라는 행위를 자기 토지 위에서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이 허가라는 거 신청하는 목적은 내가 개발 행위를 하는 게 도시관리계획 같은 거에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도시관리계획과 맞으면 허가 도장을 딱 찍어주면 그러면 이제 허가증이 나가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합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있어서 2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토지거래 규제, 토지를 거래할 때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장소가 있다. 갑하고 을하고 토지를 매매하는데 둘이 투기적 목적인지 아닌지를 심사받는 제도, 토지거래 허가제도, 개발행위 허가란 제도, 그 다음에 선계획 파트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국토계획법의 큰 숲을 본 겁니다. 숲을.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상당 시간은 이런 용도지역 21가지 이름을 외우는 거에 할애했어요. 21가지 이름을 꼭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공부에서 영어 배울 때 알파벳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용도지역 이름을 모르면 공법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 21가지를 제가 미리 좀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보겠습니다. 지우지 마시고 그냥 두시라고 하실까요? 지우지 마십시오. 이거는.